소비 시장이 중국 경제 성장을 상당히 견인을 하고 있는데 소비가 부진하고 투자도 생각한 것만큼 되지 않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출 상황도 안 좋고 또 외자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표를 통해서 안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순환 고리에 들어가 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마땅하게 쓸 카드가 없다 보니까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정치경제를 공부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사실 중국 경제가 나쁘다, 망한다 이런 뭐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2018년부터 이제 미중 간에 소위 통상 분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유효 수요가 급감을 하고 중국은 또 봉쇄 정책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리오프닝 아까 전반적인 경제를 다시 재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기대만큼 충족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표 상황들이 안 좋게 나타나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축이 몇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수, 소비입니다. 소비 시장이 중국 경제 성장을 상당히 견인을 하고 있는데 소비가 부진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생각한 것만큼 되지 않고 그 세계 공장으로 불릴 만큼 이제 수출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출 상황도 안 좋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외자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표를 통해서 안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5.2%라는 상당한 성장을 했죠. 인도 다음의 성장인데 성장률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5.2% 성장한 것 치고는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 이미 뭐 부동산 위기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명 업체들 헝다라든지 이런 데가 벌써 3년 가까이 되는 이런 부동산 위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삶도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보도가 된단 말이죠. 전통적으로 중국의 성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집이 있는데도 또 짓는 거죠. 뭐 왜냐하면 그 토지를 매각해서 사용권을 매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지방정부 재정도 부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취업 같은 게 또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이 안 돌아가니까. 월급을 받고 이래야 내가 소비할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니까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은 또 물건을 더 만들 필요가 없고 이런 그 순환이 아주 안 되는 악성 순환 고리에 들어가 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떻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수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경제를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여력이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가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 시각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마땅하게 쓸 카드가 없다 보니까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지고 디플레이션 위기가 온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말씀드린 지표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거의 디플레이션 전조로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물건을 안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구매자들이 원자재도 사고 하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매자 지수인데 관리 지수도 있고 구매 지수도 있는데 구매자 지수도 50을 넘어야 이제 이 경기가 약간 활성화되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것도 안 좋단 말이죠. 그럼 기업도 자신들의 경제 흐름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소비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소위 디플레이션 우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벗어나려면 일단 소비 심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가져지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중국 사람들이 자꾸 저축을 하는 거예요. 써야지 돈이 돌 텐데 속된 말로 자꾸 저축을 하다 보니까 위험 대비 자산인 거죠. 그게 일종의 저축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 지금 다 썼다가 돈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좀 일정한 부분은 내가 좀 갖고 있어야겠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주로 은행이나 이런 데 많이 가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효과가 있으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악순환 사이클이 굴러가다 보니까 이 돈을 꺼내서 어디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주저하고 있고 돈은 은행에 잠겨 있고 국민들은 돈은 있지만 쓰지는 못하고 있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가니까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빨리 경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그걸 회복시키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량의 자금을 쏟아넣거나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양적 완화라는 거 있잖아요. 막 돈을 찍어서 일단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정부는 아픈 기억이 있단 말이죠. 예전에 그렇게 한번 했더니 그 돈이 부동산과 소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서 거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자칫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양회에서도 결국은 이 부동산 기업이 또 잘못하면 파산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살렸단 말이죠. 근데 무조건 살리다가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걸려 있냐면 지방정부 부채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개발상이 들어와서 내가 여기를 개발해 줄게 그러면 지방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토지만 이제 매각한 거예요. 그러면 건설 자금을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빌려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나 공장이나 뭐 시설을 지어놨는데 오피스텔을 지어놨는데 그게 안 팔려버리면 그게 고스란히 악성 부채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2008년도에 미국을 휩쓸었던 그 소위 파생 상품에 의한 붕괴 이런 것들은 직접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금이 거의 국내 자금이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내 경제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얽혀있는 복합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확실한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목표는 뚜렷한데 계획이 별로 없어요. 계획이 조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5% 성장을 하고 뭐 돈은 얼마 넣고 하겠다 그러는데 그 계획이라든가 집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여전히 시장 관찰자들, 시장 수요자들을 아직까지는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중국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문제가 있는 경제 지표는 무엇인가요?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소비 진작, 내수 진작을 가지고 경기의 기관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때 그 중국 경제의 그 소비 부문이 중국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 7% 이렇게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성장하는 거에 56, 7%를 이제 소비가 담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관성이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소비가 그걸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비를 안 하니까 그 비율이 거의 30% 중반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걸 다른 부분으로 이 부분을 상쇄시켜서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나머지가 두 개잖아요. 하나가 수출, 하나가 투자인데 수출은 또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되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만나면서 전체적인 수요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만만치 않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결국은 투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투자도 결국 경제 심리가 회복이 돼서 굴러가려면 민간 투자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민간은 눈치를 보잖아요. 잘 안 되니까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정부 투자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부 투자는 말 그대로 우리 뭐 옛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토목공사에 뭐 몇백만 호 건설 이런 것처럼 물량 공세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소비가 진작에 안 된다. 소비가 진작에 안 되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주식 시장 문제가 활성화 안 되니까 결국은 돈이 제대로 순환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순환을 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그래도 돈을 공급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정도 완화하고 뭐 그 LPR이라고 그러죠. 5년 만기 금리도 떨어뜨리고 그 돈이 흘러나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러죠. 돈은 풀었는데 그 돈이 제대로 가지를 않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디에 잠식돼 있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 뭐 투자, 수출 이런 각 분야별 어떤 흐름도 좋지 않지만 이렇게 정부가 이 소위 발전 방향이라든가 개선 방향을 잡아서 내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 큰 문제다. 그러면 백약이 무효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하게 되고 주저하면 시장은 우리 정부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정부의 불신, 시장의 불신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경제 활성화보다는 안전, 안보, 사회주의성 이런 걸 지키려고 너무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제를 말로는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가 이제 인식의 괴리,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번 위기를 잘 벗어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경제면으로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뭐 2028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의 GDP를 넘어서서 세계 제1위의 경제 강국이 될 거다. 근데 이제 경제 강국하고 그냥 강국은 달라요. 그렇죠? 경제적 규모는 1위가 될 수 있지만 강국, 세계를 움직이는 강국이 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다음에 해상 군사력,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국제 금융 체계, 달러 패권에 기반한 국제 금융 체계를 운영하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도 달러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은 자기네 돈이니까 자기네가 필요하면
양적 완화. 그래서 찍어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세지네. 그럼 금리 인상.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미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한단 말이죠. 그럼 중국이 미국에 도전한다고 그러는 게 인민폐 국제화. 왜 달러만 그러냐. 우리도 하겠다. 근데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가 인민폐를 갖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국제화폐가 안 되는 거예요. 월드와이드 유즈예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여야 이 국제화폐의 기본 틀이 되는 건데 인민폐는 갖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종이 쪼가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인민폐 거래를 활성화하고 많이 쓰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다음에 해상 군사력에도 도전해요. 그런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국제금융체계는 미국이 짜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려면 만들어서 팔아서 달러를 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3,300억 불 정도, 세계 최강이죠. 그래서 웬만한 경제 위기는 안 생겨요. 3조 3천억 불을 갖고 있는데 누가 공격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적 시스템이 좋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서 중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 강국을 벗어나서 세계적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이 경제 발전을 잘 해왔어요.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개혁 개방을 했고 장저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1기, 2기, 3기 이렇게 오면서 사회주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이 2010년에 세계 제2위의 경제가 됐습니다. 일본을 물리치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이제 미국과의 협력보다는 경쟁을 좀 더 의식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중국의 힘을 좀 세계적으로 투사하겠다. 그게 이제 잘 아시는 1대1로라든지 인류 운명 공동체라든지 이런 중국적 가치, 중국적 방식을 자꾸 확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시진핑 체제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러면 사회주의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공동부유 정책 이런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하나도 없죠. 공동으로 부유하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채택을 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주의적 방식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이게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장 메커니즘은 사회주의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돈이 돌아다니는 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부유 이걸 강조하면서 빅테크 기업, 제약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이걸 바라보는 해외 관찰자들은 중국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뒤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러고 나서 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사실은 사회주의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리고 그를 통한 통제, 이런데 그걸 시진핑 체제에서는 그걸 안전 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전 확보가 더 중요하다.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진핑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념에 경도된 사회주의의 경직성, 이런 것들이 국제 표준 또는 국제 규범과 호흡하기도 전에 중국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나섰다. 그게 20차 당대회에서 나오는 중국식 현대화. 예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식 사회주의. 그런데 지금은 사회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적 방식의 현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식 현대화예요. 서구는 서구식 현대화를 하라 이거예요.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를 하겠다. 그러고 지금 가는데 이런 게 이제 봉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경제 방식이나 이런 발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게 더 큰 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중국 경제는 사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순탄하게 왔어요. 지금이 아마 가장 큰 위기이다. 이 경험해보지 못한 실질적인 경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